오늘 보실 내용은 126번째 부분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합이 거기 옆에 써있는데 뭐라고? 실습 12 16쪽에 보면 거기 부분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성별별 총점 합계를 중첩한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녀별로 뭐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부서별, 성별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먼저 부서별로 정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이제 부분합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게 나온 거죠. 거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분류하려니까 정렬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정렬부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렬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도 돼요. 힘들잖아요, 너무. 정렬하면 그냥 손쉽게 되니까. 그래서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부터 해라 하는 거죠. 윤곽기호를 이용해서 윤곽기호 1, 2, 3, 4 윤곽기호 번호 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이건 아니네. 예. 뭐 이거 왜 이게 나왔대? 마법사 끝나고 부분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함수 시험에 내요. 함수. 그러니까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거 함수 있잖아요. 데이터 통합.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예요.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표준 편차이 뭔지, 분산이 뭔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통계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그런 것도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부분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1번 합계, 2번 개수, 3번 표준 편차, 4번 중간값 이렇게 나오면, 중간값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치사하게 내,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해제하고 두 번째 함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내요. 그 정도만 내요. 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든지 데이터 아래 요약 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는 부분합을 없애야 되니까 부분합을 제거하고 부분합을 작업하는 거죠. 1번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거기 나왔네. 합계, 곱, 개수, 백분율 이런 거. 백분율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부분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기준이 되는 항목을, 필드 항목이라는 거죠.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하기는 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제대로 된 부분합이 안 나와요. 왜냐면 남녀가 막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여 여여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위에 남자 거끼리 모으고 여자 거끼리 모으고 또 남자 거끼리 또 모으고 이렇게 막 위아래가 막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서별로 하면 뭐 영업부는 영업비끼리 다 모아놔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거죠. 지우고,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는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면 기존에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유지하는 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선택해 놓으면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함수로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이 틀린 말 같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워크시트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면 성별, 남녀, 남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 붙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도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해주는 도구인데 엑셀 목록,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 다중통합 범위, 뭐 다른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바꿔놓고 작업하는 거 우리 몇 번 해봤을 겁니다. 이것도 16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설명을 보면 엑셀을 실행하지 말고 그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처리해주면은 피벗 테이블의 내용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재미있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또 나오는 거는 이거죠.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피벗 차트를 이용하는 경우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 일반 차트로 바뀐다. 이론적인 거니까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세로 고침을 눌러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피벗 차트를 만들었을 때 원본을 삭제해버리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 그런 거. 요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작업을 하죠. 피벗 차트 보고서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차트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피벗 테이블이 변경되면 피벗 차트는 따라서 변경돼요. 차트는 원본이 바뀌면 변경이 됩니다. 바로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본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지만 차트는 변경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벗 차트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도 작성된다. 즉,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벗 차트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피벗 차트를 작성하겠다고 명령을 걸면 피벗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피벗 테이블 실습할 때 세 번째 문제가 피벗 차트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때 피벗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이 삭제되면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든 후에 나중에 피벗 차트를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문제 볼까요? 1번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외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해서 다양한 형태로 요약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결합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고 통합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는 거죠. 요약 정리하는 건데 데이터 관리라는 기능도 있습니까? 데이터 관리라는 기능은 없죠. 이걸 데이터 관리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데이터 표도 있고요. 3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이다. 표 범위 상자에 셀 범위나 표 이름 참조를 입력한다.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새 워크시트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를 선택하는 건 없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 문제가 어느 쯤에 있는지 한번 살짝 보면은 이거는 피벗 테이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전혀 데이터가 중복된 게 없어가지고 뭐가 있을까나.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요. 지금 담당도 있고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기존 워크시트를 여기다 출력할 건지 여기다 출력할 건지는 선택을 하지만 새 워크시트는 그냥 새 워크시트잖아요. 새 워크시트에 어디에다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새 워크시트 선택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줄이 떨어지죠, 두 줄이. 예.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위치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럼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어디에다 할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표값 찾기.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입력을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거죠.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하는 겁니다. 하나의 입력.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더했더니 합계가 나왔어요. 이때 합계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만 입력 변경하는 거죠. 국어 점수만 변경하고 하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기능은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 나와요, 화면에. 필요하면 꺼내놓고 쓰는 건데, 일단은 목표값 찾기는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만 한다라는 거, 반드시라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오로지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목표값 찾기에서는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과값은 반드시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더했더니 합계가 얼마다. 그러면 는 썸 해갖고 함수가 들어가든지 는 뭐 더하기 뭐 해가지고 수식이 들어가 있든지 해야만이 입력이 바뀌어야 출력이 변경되는 거니까 결과값은 반드시 수식으로 작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찾는 값에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어느 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얘들이 필기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판매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한다 라고 했어요. 판매액의 총합계를 구하는 수식은 판매 수량을 참조하여 계산된대. 그러면 판매 수량이 바뀌면 판매액의 총합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값 찾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총 급여액, 2001년도 총 급여액이 235만 7,500원인데 250만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상률을 바꾸든 본봉을 바꾸든 수당을 바꾸든 보너스를 바꾸든 넷 중에 하나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이 수식셀이죠. C 8번째 셀이 수식셀이어야 돼요. 수식이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지. 거기다 수식이 뭐 250만원 쓰는 게 아니라 C 8번째 2001년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B의 8번째니까 2000년도 거잖아요. 일단은 땡이고, 그러니까 1번밖에 없겠죠. 요런 유형의 문제가 목표값 찾기 하면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위에 있는 1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 2번 문제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면 필기시험은 당연히 목표값 찾기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실기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관리자 셋 중에 두 개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지는 않고 쉬워서. 시나리오,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예측하는 건데,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변경되고자 하는 셀이 결과셀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연히 입력과 변경되고자 하는 셀하고 결과셀하고는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결과를 요약 보고서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작성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요약 보고서로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 결과를 뒤에다가 앞에다가 위치시키시오,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약 보고서를 출력을 하면 왼쪽에, 현재 시트 왼쪽에 생성되지만 문제지에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라고 하면 시트명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손익분기점, 뭐 주가 분석 등에 많이 사용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이런 문제는 한 번도 풀어본 적 없고, 그렇죠? 뭐 A의 반품 수량이 증가됐을 때, 뭐 감소됐을 때 이런 경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32개까지 변경세를 지정한대요. 그러니까 A, B 두 개의 반품 수량을 변경했었잖아요. 우리 연습할 때는. 근데 그것이 32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63개까지인가 만들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지는 않아요. 굳이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작성할 일이 없는 경우 없어서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반드시 입력해야만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이 들어가야 그 시나리오별로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은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헷갈려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제3자가 만들어서 보내오면 왜 만들었는지 본인도 헷갈리는데 제3자는 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워크시트 값을 변경하면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변경하지 않고 시나리오 이제 출력만 해주는 거죠. 현재 시트 앞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이 되는 거죠. 우리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시나리오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하나의 시나리오에 32개까지 변경세를 지정할 수 있대요. 그 32개인지 뭐 33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보긴 봤는데, 예.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이건 부분합 아닙니까? 네 번째 보기는 부분합에 관한 설명 같은데, 예, 시나리오하고 아닌 거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 보면 현재 값이 1250원이에요. 얘가 1100원으로 판매량 1250개인데 1100개로 판매량을 줄였을 때는 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1400개로 판매량을 증가했을 때는 결과가 얼마로 변경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잖아요. 판매량 감소라는 거와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즉 하얗게 되어 있는 현재 값의 1250은 현재 값이라는 거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작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는 거죠. 그리고 B의 두 번째 셀이 변경되는데, 그러면 D의 두 번째 셀이 결과니까 여기서 결과가 변경되겠죠. D의 두 번째는 반드시 계산식이 있어야 되고, B 두 번째 셀은 D 두 번째 셀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두 번째 셀 말고 32개까지, 우리가 보통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63개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나리오의 개수예요. 시나리오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는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
이렇게 해서 61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예. 데이터 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거고요. 단일표하고 이중표로 구분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중표로 시험을 내고요. 필기 시험에는 단일표를 많이 내요. 단일표를 안 했으니까 실기 시험에는 이중표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행이 어디냐, 열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일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표의 결과값은 한꺼번에 제거하는 거지 일부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지금 그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를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씩 적금 기간 연 해서 608만 3,191원이 지금 만기 후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연 이율만 1, 2, 3, 4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거를 1, 2, 3, 4, 5년까지 해서 5가지로 바꿔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열. 기간이 열이잖아요. 그렇죠? 열 하나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위에 제 화면 보시면 행 입력 셀이 있어요? 행 입력 셀은 없죠? 열. 적금 기간이 몇 년간 넣을 거냐라는 1, 2, 3, 4, 5만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열 입력이라고 하는 이 형태만, 요 형태만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이거를 내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보는 거로. 헷갈리지? 실기 시험 볼 때는 행과 열을 물어봤는데 필기 시험에는 하나만 물어보니까 이게 뭐야? 헷갈리네? 이렇게. 근데 풀다 보면 안 헷갈리죠? 매번 보던 거니까. 이게 데이터 표라는 얘기죠. 필터는 아니죠? 자동 필터는 펼치 목록을 누르는 거고 고급 필터는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여기 조건이라고 써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없잖아.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위에 항목을 쓰고 아래 조건을 쓰는 거잖아요. 얘는 연이율이 왼쪽에 있고 퍼센트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엑셀에서 조건을 입력할 때는 위아래로 쓰는 겁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합은 뭡니까? 뭐 비슷한 것끼리 두 개 있어야 뭘 통합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목표값 찾기는 거기 이율이 얼마로 변한다, 뭐 월 적금액이 얼마로 변하면 만기 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오른쪽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또 목표값 찾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 표라는 거죠. 그렇죠. 가상 분석 도구인 데이터 표에 관한 설명이다.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서 한 개, 행이냐 열이냐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두 개,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에서 많이 하던 이렇게. 데이터 표를 이용한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 표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예.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데이터 표의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기 후 금액 아닙니까? 608만 얼마? 여기에 얘 C의 5번째 셀을 클릭하면 수식이 들어있을 거라. 수식이. 우리가 아는 함수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데이터 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볼까요?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 요약해주는 그런 도구죠. 여기서도 합계, 개수, 뭐 평균, 최대값, 최소값,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가 동일할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하는 거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합계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합계. 이때 이제 참조 영역을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추가,
또 참조 영역을 드래그해서 추가해서 여기 참조 영역이 쭉 들어오겠죠. 그 중에 첫 행 왼쪽 열 이거 우리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는 거죠. 원본 데이터에 연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 통합된 데이터에도 반영되는 건데 이거를 선택하려면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안 되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A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B 워크시트에다 통합시킨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연습할 때 같은 워크시트 상에 있는 걸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 1번 문제 볼까요?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아니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뭐 다 외워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통합에서는 어떤 거 주의사항,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키포인트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2번 데이터 통합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사용할 데이터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가 있다. 그럴까?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가 동일한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여러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만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것도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한다는 게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계산할 함수로 개수를 선택할 때는 개수가 계산이 되고 뭐 분산을 선택하면 분산이 계산되고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함수 중에는 뭐 중간값, 최빈값, 뭐 퍼센트, 백분율 뭐 이런 건 없다고 했는 거죠. 예. 어디야? 매크로. 매크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왔죠. 필기 시험에 매크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매크로는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라고 있잖아요. 매크로. 그 매크로 기록을 눌러 가지고 여기다 이제 확인 누르면 키보드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키보드로 작성하는데 사실은 이 매크로에 가서 잠깐만 얘를 한번 편집해 볼게요. 편집. 다시 요거 여기다가 요거를 더하는 걸 한번 제가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고 확인 누르고 이제 여기 오겠죠? 그래서 는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과정을 하고 자동 체결을 쭉 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기록 중지하죠. 근데 이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매크로 기록 눌러서 합계를 다시 눌러서 그럼 기존에 만들겠다고 하면 있네요 라고 해서 예 눌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크로에 가면 기존 매크로 작성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얘를 편집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드가. 근데 우리 코드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VBA라고 하는 거. VBA. 여기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배워두신 분들은 도움이 되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에디터,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마우스를 클릭 했었잖아요. 는, 썸 쓰고 이런 걸 했던 거죠. 본래 매크로는 이렇게 명령을 거는 겁니다. 이 시험에 이게 나와요. 1급은 매크로를 이렇게 작성하게끔. 그러면 이제 1급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2급보다 10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코말 1급을 배우러 오시더라고.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나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강사가 강의를 못해요. 커머리 2급은 엑셀을 전혀 몰라도 사실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다 돼요. 1급은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몰라,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1년씩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업이 거의 100시간이죠? 거의 100시간이죠.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100시간급은 굉장히 긴 거예요. 어디는 50시간만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를 2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2배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 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건 넘어가 버리고 이런 거. 근데 관련도 문제도 그냥 문제 읽고 답 설명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해설을 다 못 해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나마 시간이 긴 거예요. 커머리 1급도 마찬가지로 뭐 100시간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50시간만 해라 그러면 거의 뭐 총알을 타고 다녀야지. 총알 타고 돌아다녀야지 뭐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했다 그래서 VB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2급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엑셀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을 마우스로 클릭, 키보드로 쓰는 입력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거죠.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던 대로 여기다 와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는 해가지고 얘와 얘를 서로 더하고 그 다음 얘를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를 매크로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런 형태대로 코드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학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를 전공하는 학생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 매크로를 잘 할 수 있겠죠. 배웠으니까 문법 자체를 좀 공부 안 하면 그것도 꽝이고. 자, Alt하고 F11번을 누르면 여기에서 Alt하고 F11번을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매크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직접 뭐라고 중얼중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쓸 줄 알아야 쓰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 메모장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 설명문입니다. 합계라는 매크로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죠. 요것이 매크로 이름이에요. 매크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서브 루틴.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적어 드릴게. 요 헛다운표 친 거는 뭐냐면요. 설명문입니다. 서브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서브 루틴. 그러니까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메인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연결된다는 얘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서브하고 쓰는 거는 그 안에서 작동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H 네 번째 셀로 왔죠? 어디 갔어? H 네 번째로 왔잖아요. H 네 번째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액티브 셀, 포뮬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는 왼쪽으로 4개, 왼쪽으로 3개. 여기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고 H 네 번째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4개 하고 하나, 둘, 셋 왼쪽으로 3개를 더했어요.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이걸 쓰라 그러면 못 쓰지만 읽을 수는 있단 말이야. RC가 뭐예요? 로우 칼럼, 줄칸. 그래서 왼쪽에 있는 네 번째 거하고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네 번째 거랑 왼쪽에 세 번째 거. 만약에 플러스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몇 번째 거 이거죠. 그렇죠. 그걸 더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갔죠? 엔터 치니까 내려갔잖아. 그래서 다시 H 네 번째를 했어.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했어. 오토필. 어디까지? H 네 번째부터 H 20번째까지를 자동 채우기를 쭉 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계산한 거를 쭉 훑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H 21번째 클릭했죠?
H는 후보나 번째 클릭했잖아요. 그 자동 채우기 하니까 자동으로 H 4번째부터 H 20번째까지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니까 범위가 설정됐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H 4번째부터 20번째가 선택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21번째 클릭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동작하는 마우스나 이 움직임을 다 이렇게 작성시켜주죠. 비주얼 언어들이 그래. 비주얼 언어들이. 과거에는 이거를 다 키보드로 입력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 뭐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매크로에 아까 우리 처음 작성할 때 한번 볼게요. 매크로 기록 버튼 눌렀을 때 매크로 이름이 뭡니까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뺄셈이라고 해볼게요. 뺄셈이라고 썼어요. 자, 컨트롤하고 뭐를 누르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매크로 안에는요. 자, 컨트롤 A를 누를 겁니다. A. 소문자 A를 누를 거예요. 근데 컨트롤 A가 본래 뭐죠? 전체 선택이잖아요. 그럼 컨트롤 A를 누르면 뺄셈이란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지 전체 선택이 안 돼 이제. 얘가 우선이야.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대문자 A니까 컨트롤 소문자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대문자 A를 누르면 뺄셈이란 매크로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합 이 위치,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현재 문서에 저장되는 거죠. 현재 문서, 이 문서에. 이거를 별도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통합 문서에다 따로 저장하는 거예요. 매크로만 따로. 매크로만 계속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그 현재 열려있는 문서에도 뺄셈이 되고 다른 곳에도 이 명령을 걸면 뺄셈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 문서에 저장하니까 뭐다? 현재 문서에서만 뺄셈이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지. 그리고 설명은 뺄셈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글자가 틀렸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여기 와서는 배달량에서 배달 시간을 빼는 과정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크로에 가면 뺄셈이란 매크로가 있는데 편집 버튼 눌러보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뺄셈이란 매크로고요. 뺄셈을 어쩌고 저쩌고 틀렸네 제가. 틀렸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이에요. 설명. 여기가 실제 명령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뺄셈이 아니라 뺄셈 3으로 바꿀라 그래. 뺄셈 3. 그리고 매크로를 빠져나오면 다시 매크로에 가보면 뺄셈 3으로 돼 있어요. 여기 옵션에 가서 설명을 바꿀 수 있어요. 바로가기 키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설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매크로의 이름을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 가서 뺄셈 3인데 뺄셈 333 바꿔놓으면 가서 보면 이제 뺄셈 3333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고 매크로에 사용했던 바로가기 키라는 것도 변경할 수가 있고 매크로에 입력한 설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그냥 매크로만 작성했었지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건 안 했었죠. 그렇죠. 근데 필기시험에는 얘를 물어봐요. 매크로야 실기시험에서 물어봤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네. 요 말은 뭐라고요? 헛다운표 친 거는요. 얘가 녹색으로 나왔었어요. 비실행문. 설명문이라고 하고요. 설명문. 비실행문이라고도 해요. 실행되지 않고 설명하는 거다. 다른 말로는 리마크라고 돼요. 리마크. 영어로는 리마크라 그래요. 그냥 설명문이라고 뜻으로 이렇게 쓰는데 컨트롤하고 대문자 A를 누르면 이 뺄셈이란 매크로가 작동되는구나 라고 여기 설명이 들어가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A 누르면 뺄셈 됐잖아요. 우리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도형을 그렸잖아요. 단추를 그렸잖아요. 거기다 연결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크로에 가서 이 명령을 직접 실행했는데 그냥 컨트롤 쉬프트
A 누르면 뺄셈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우리가 그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어디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 작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크로 시험에 보면, 실기책에 보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매크로가 그 자리에서 작동되게끔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여기다 매크로를 제가 실행하면 요거에 뺄셈이 나오고, 여기다 매크로를 실행하면 요거에 뺄셈이 나오고, 여기다 매크로를 실행하면 요거에 뺄셈이 나오게끔, 여기다 명령을 걸면 요거에 뺄셈이 되고, 여기다 누르면 요거에 뺄셈이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달라질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상대 참조. 보여드릴게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딱 눌러놓고 매크로를 기록을 해요. 뺄셈 상대, 그리고 컨트롤 Q, 영문자만 됩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게끔 명령을 걸어요. 잘못했네. 는 요거 빼기 요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 정지. 그럼 제가 여기다 놓고 컨트롤 Q를 누르면 요거에 답이 되고, 여기다 누르면 컨트롤 Q 하면 요거에 답이 나오고, 요거에 답이 나오고, 여기다 컨트롤 Q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뺄셈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는 상대 참조로 기록하라고 하는 것도 필기 시험에는 나온다 하는 거. 뭐 여기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 풀어보고 나서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상자에,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매크로에 가면 요 매크로에 이제 이게 매크로 대화 상자죠. 요거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 매크로 상자는 요겁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무슨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옵션.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변경하는 건 뭐 옵션. 그 다음에 매크로의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하는 거는 뭐 편집. 이건 우리 실기 공부할 때 하긴 했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예. 자, 옵션 단추는 뭐다? 바로가기 키, 대문자, 소문자, 영어만 들어가요. 우리말 안 들어가고 숫자도 안 들어가요. 예, 얘를 바꿀 때 쓰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를 뜯어 고칠 때,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때는 편집 단추를 누른다. 옵션과 편집, 1번이 되겠네요. 매크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언어, 즉 VBA라는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생성이 된다.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있죠? 편집할 수 없으면 큰일 나지. 누굴 죽이려고. 그만한 거를 중간에 잘못 쓴다고 다시 쓰려면 힘들잖아요. 고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 다음에 매크로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엑셀에 있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기 키에다 컨트롤 C를 누르면 그냥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지, 복사 명령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개발도구 코드, 개발도구에 가서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되죠. 그렇죠? 맞는 말이고. 셀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얘야 빨리 좀
우리 집 엑셀이 미쳤나봐요. 자,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해가지고 이 매크로를 작동시켰었죠. 또는 뭐를 했었죠?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연결했던 거죠. 그렇죠. 셀에는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셀에는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하이퍼링크.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하는 거 있죠. 인터넷처럼. 그거는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셀에다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추에는 또 하이퍼링크를 연결 못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틀린 거죠. 셀에는 매크로 지정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 두 번째 거 틀린 거죠.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기록하겠다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1, 매크로 2 하고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이름은.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빈칸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밑줄 문자 언더스코어라고 하는데 언더라인이 아니라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밑줄 문자가 중간에 사용할 수 있고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만들 때는. 그러나 매크로 안에 들어가는 그 실행하는 명령, 바로가기 명령은 대문자 A냐 소문자 A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컨트롤 C로 만들어 놓으면은 복사 명령인데 매크로로 작동되면은 일반 엑셀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기능보다는 매크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컨트롤 C 기능이 상쇄된다 하는 거. 영문자만 가능한 거예요. 영문자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 바로가기 키에서는.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주고 쓰면은 자동으로 대문자가 지정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엑셀 자체에 있는 키와 매크로에 있는 키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매크로 키가 우선된다. 그래서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 컨트롤 B 하면 진하게 글자를 변경하는 기능이라 이렇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매크로를 할 때는 대문자를 주로 쓰죠. 소문자를 쓰면 엑셀에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작동이 되고 대문자로 쓰면 매크로에 있는 키가 되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개인용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우리는 현재 통합문서에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작성하는 통합문서에 이때 개인용 통합문서는 personal.xlsb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에 저장하라 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저장하면 같이 쓰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주석 설명문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주얼 베이직 상태에서는 헛다운표로 돼 있어요. 헛다운표. 아까 메모장에 보면 이렇게 헛다운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주석문이라고도 해요. 주석문이라고도 하고 설명문, 비실행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볼까요? 다 했나요? 매크로까지 하면? 오, 매크로까지 다 했네요. 그렇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변경할 수 있죠. 당연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하고 명령을 거는데 영문자 또는 숫자는 조합할 수가 없다 그랬고 영문자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틀렸네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조합키 컨트롤과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대문자는 Shift가 들어가고 Alt키를 함께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때는 조합키를 Alt키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Alt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실기 시험에는 바로가기 키 지정하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바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죠. 자, 매크로 이름에는 두 번째 2학기 성적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중간에 앞이나 뒤에 밑줄 문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끝이나. 예. 와, 필기 다 했네.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우리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엑셀을 닫아놓고 다시 엑셀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시작 누르고 엑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매크로 문제 같은 걸 열어봤었잖아요. 15번이 매크로 문제였죠. 그렇죠. 이렇게 매크로를 열면 매크로가 자동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합계 구하는 매크로인데, 근데 사실은 개발 도구에 가보시면은 요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보안.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에서 매크로가 포함된, 우리가 다 지금 파일은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형태로 저장된 거 아닙니까? 엑셀에서 M이라고 되는 파일로. 그래서 파일을 열면 매크로가 포함된 거는 오류가 나요. 야, 이거 매크로가 포함된 건데 사용 못하게 막는다 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요. 여기 보면 모든 매크로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알림은 표시해 주는 거죠. 알림은 표시해 줘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 안 떴거든요. 이게 이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 매크로 파일을 열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위에 노랗게. 그럼 사용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엑셀을 실행하고 여기에서 엑셀 문서를 열면은 얘는 그냥 열렸잖아요. 그게 열리는 게 안 되는데, 원래 열리면 안 돼요. 모든 매크로 제외시키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매크로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매크로가 포함되어 안 와서. 그러면 결과 파일 있잖아요. 결과 파일. C 드라이브에 섹션에 15번 정답 파일을 열면 얘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리비리 지금 얘를 여는 중인데 안 열리네요.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그 매크로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매크로 보안 제외시키라 그랬잖아요. 예. 열렸다. 이거 봐. 실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실행이 안 되죠? 다시 매크로 보안을 두 번째 거로 바꿔놓고 닫아볼게요. 닫아놓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정답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안 하고 합계를 누르면 명령이 안 들어갑니다. 얘를 사용하고 합계를 눌러야만이 합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크로 보안에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매크로 설정에 대한 매크로 보안에 관한 4가지 중에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가 긴 거 하나 있죠. 모든 매크로 포함 뭐예요? 옳다거나 다 열어주겠다. 이게 다 열어주겠다. 근데 매크로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매크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 바이러스성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거는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 막아주는 거예요. 정답 파일 같은 거 우리 열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문제지를 열었더니 아까처럼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부를 하게 되면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 보안 4가지.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도 안 하겠다. 두 번째, 모든 매크로는 못 열게 막는데 알림 표시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알림 표시에 의해서 매크로를 사용하겠다고 눌러주면은 오케이 하고 열린다. 세 번째, 디지털 서명으로 되어 있는 매크로는 무조건 열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열게 막겠다. 네 번째는 모든 매크로 오케이 다 열어주겠다. 그러나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보기 중에서 네 번째 거
모든 매크로 포함 괄호 열고 짤막하게 설명해놔요. 그 네 번째 보기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이네. 뒤에 가면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로 해놓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매크로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죠? 엑셀에도 매크로가 있고 한글 2010에도 매크로가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매크로가 있고 MS 워드에도 매크로가 있어요. 그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엑셀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제 엑셀에서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열면은 못 열게 막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열려고 하면은 지금은 열렸죠. 아까 열었으니까. 근데 엑셀을 한번 닫았다가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바로 열리네? 어쭈구리 바로 열리면 안 되는데? 경고 메시지 보여주라 그랬는데 안 보여주고 그냥 생뚱맞게 열리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거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설명은 다 끝냈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 거니까는 일단은 요 과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우리 실기 안 한 거 있잖아요. 차트 안 한 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관련도 문제 풀도록 할 겁니다.